오늘 하루 가장 뜨거운 뉴스들만 골랐습니다. 뉴스레터 K 여야 정치 토크 원영섭 국민의힘 미디어 법률단장 설주환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북한 도발 상황부터 잠깐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겁니다. 북한이 서연평도와 백령도 북방 NLL 일대를 향해서 200여 발의 포탄 사격을 했다고 하고요. 이 때문에 백령도와 백령도 연평도 주민 분들이 긴급히 대피를 했고요. 북한이 지난해 11월 23일에 9.19 군사합의 파기를 일방 주장한 이후에 서해 완충구역 내에 사격을 재개한 건데요. 두 분도 소식 듣고 좀 놀라셨겠습니다. 원장님. 예, 아무래도 좀 여러 가지 종사 시점이나 대무적으로 좀 정무적으로 민감한 시점에 북한이 도발을 한 거에 대해서 좀 신기하기도 해요. 이런 게 이 내부 정치 상황에 어떻게 미칠지 그거를 북한이 생각하고 하는 건지 그거와 관련 없이 그냥 자기들 스케줄대로 가는 건지도 신기하고. 네. 그런데 북한의 이런 포 사격이나 도발은 계속 있었습니다. 예, 2019년에도 창린도 해안포 사격이 있었고, 그리고 2020년 5월에도 이제 한국 지피를 향해서 총격을 하고, 그리고 2022년에도 10회차 정도 또 완충구역 내 포병 사격을 했었고요. 네네. 국방 백서는 총 17건의 북한의 위반 사항을 지적하고 있고, 해안포 같은 경우 개방하거나 이런 거 원래는 못하게 돼 있지만 한 3,400여 회 국방부 측 발표에 따르면 했었다라는 그런 내용도 있고, 그러니까 생각보다 북한의 이런 도발이라는 게 꽤 상시적으로 일어났던 부분이다. 그러나 북한의 도발이 아무리 상시적으로 일어난다 하더라도 우리의 안보 태세, 대비 태세가 절대 허술하면 안 되겠죠. 네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방송이라든지 대피라든지 이런 거 충실하게 진행을 한 것 같아요. 하지만 절대 이거에 대해서는 마음의 방심을 두지 않고 윤석열 정부도 대비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네, 설 부위원장님. 네. 문재인 정부 때도 마찬가지고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고 어떤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 평화를 하겠다는 기조는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아쉬운 점은 뭐냐면 네. 일단 오늘 걸 보면 일단 9시에 포병 사격을 했다고 하는데 대응 사격을 위해서 우리 주민들 좀 대피를 시켰다고는 하는데 어떤 대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만반의 준비가 있었나 좀 빠르지 신속했었나라는 부분을 한번 검토를 다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우리가 이 뉴스를 오전에는 못 들었어요. 오후 넘어가면서 지금 하고 즉시 NSC가 열렸다 안 열렸다 이런 내용들이 뉴스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었다는 점에서는 어떤 정부의 어떤 대응 자체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시스템이 제대로 대응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는지 저는 일단 조금 의문이고, 일단 저는 네. 무조건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이걸 차단을 해야 되고 응징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에요. 예. 저는 다만 어떤 조금 아쉬운 점이나 이런 것도 뭐냐면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 굉장히 강력하게 나가고 있잖아요. 제일 처음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기간에는 선제 타격이라는 단어를 쓸 정도로 우리가 강력하게 그렇게 선제 타격을 하겠다라고 하지만은 힘에 의한 평화를 얘기하죠. 그렇죠. 네. 이제 그런 것은 알겠지만 어떤 이렇게 대북에 대해서 강경 일변도로 가는 것이 진짜 강경 일변도로 가면 북한이 무서워서 이거 도발을 못 하는지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오히려 더 핵 미사일 더 많이 쏘고 오히려 도발 더 많이 하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저는 대북에 대해서 저는 좀 약간 민주당에 있는 기존의 생각과는 좀 틀려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지원 이제는 저는 좀 다시 고려를 해봐야 한다고 보여요. DJ 김대중 대통령의 햇빛 정책이 성공했냐? 그것도 한번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다 전면 폐기할 정도로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은 일방적인 퍼주기식의 어떤 대북 정책은 그것도 옳은 건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북한도 그걸 악용하기 때문에 국민의힘 모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 평화는 맞습니다만은 지금은 예를 들어서 대북 강경 일변도가 지금 국민들에게 오히려 북한의 도발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민들이 지금 불안해하시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좀 강온 이런 대응 정책을 좀 잘 섞어서 했으면 좋겠다. 무조건 그냥 강경 일변도로 가는 게 이게 옳은 것인가는 좀 한번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북한 도발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레터 K 2부 첫 인터뷰 시간에 우리 군 당국의 입장을 직접 들어보는 것으로 하고요. 저희가 카테고리 몇 개 나왔는데 요 질문부터 먼저 드리고 넘어가 볼게요. 국민의힘에서 공천관리위원장 정영환 고대 법대 교수가 내정이 됐더라고요.
강릉 출신이시고 뭐 고대 법학과 나오셨고 대법원 재판연구관 하셨고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원단장님? 저는 뭐 아주 잘된 공관위원장 내정이라고 생각이 들고 네.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누가 될 거냐 하마평이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 대법원장 후보로도 이분이 올라가셨던 분이거든요. 근데 저는 공천관리위원장의 절대적인 역할은 자기가 유명해지지 않으려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민주당 저번에 21대 총선에서 대선을 거둘 때 180석 할 때 네. 사실은 공관위원장 누군지 사람들이 잘 기억 못해요. 그러니까 공관위원장이 뭐 자기가 어떤 뭐 대단한 철학이나 주장을 주장하다가 그게 다 엎어지는 경우가 많고 거기에 대한 후유증과 공천 파동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근데 저는 공관위원장은 당연한 결정을 하는 거고 그리고 납득되는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공관위원장이 유명해질 일이 없는 거예요. 저는 이분이 지금 판사 출신이잖아요. 네네. 저는 판사도 마찬가지라고 보는 게 유명해지는 판사는 일단 좋은 판사가 아니에요. 당연한 판결, 납득이 되는 판결을 하는 사람은 유명해지지 않습니다. 그냥 선수들끼리 서로 그냥 실력자들끼리나 알아보고 인정하고 그 사람이 어느 직위까지 올라가지만 그렇게 유명해지지 않는다. 그런 차원에서 공관위원장을 이제 대법원장 후보로도 올랐던 이 분을 이제 판사 출신을 내정한 거에 대해서는 지금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생각하는 공천의 네. 시스템 그러니까 방향성을 저는 엿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말 하나의 그러니까 공관위원장이 자기가 뭐 스타가 되려고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이제 공천이 아니고 정말 그 당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공천을 하고 스스로는 유명해지지 않을 그런 사람을 공관위원장으로 내정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절차와 과정의 뭐 공정과 투명한 그런 부분들을 좀 강조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설 부위원장님 의견은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원단장님은 이제 공천을 받으셔야 되는 입장이니까 당연히 지금 저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네. 없고요. 저는 뭐 무난하긴 해요. 무난한 그러니까 뭐 인사, 예. 판사 출신이고 너무 법조인 출신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성공한 승리를 한 정당의 공관위원장은 안 유명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공이 전부 다 당대표로 가거든요. 아니면 뭐 당시에 어떤 선거를 이끌었던 선대위원장이나 이 사람들이 공을 나눠갔지 공관위원장은 공천 끝나버리면 솔직히 선거운동 기간에는 이 사람이 뭐 선거운동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기 그렇죠. 때문에 공천 끝나면 끝이죠. 네, 근데 이제 선거를 망한 팀은 이제 원인을 찾아야 되거든요. 야 누구 때문에 잘못한 거야. 전략 공천의 실패다. 네. 뭐 네. 예를 들어서 이 공천 잡음 누가 낸 거야. 이러면 다 공관위원장이 이제 이거 다 뒤집어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이양구 위원장이라든지 제가 그 다음에 김 누구였죠? 그 부산에 김영호 공천관리위원장인지 이런 분들이 유명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네. 그래서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어떤 그 책임의 원인자로서 아마 저는 지목이 돼서 유명해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각 당은 지금 아마 공천에 있어서 잡음을 굉장히 없애려고 할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오늘 정 위원장께서 판사 출신으로 오셨지만은 당내 상황을 잘 알지는 못할 겁니다. 그러면 그리고 이제 공관위에 올라가는 어떤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본인은 모르죠. 올라오는 대로 그걸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것을 어디서 누가 실무적으로 할 것인가, 그다음에 누가 오히려 공관위원장이 어떤 칼을 휘두르거나 어떤 결정을 하기보다는 어떤 뭐 당 지도부 지금 비대위의 어떤 의사라든지 그다음에 뭐 대통령실은 당연히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의견 교환할 수밖에 없어요. 예. 이건 뭐 과거 역대 모든 정부가 다 그래 왔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관위원장의 역할은 조금 축소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에 쌍특검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야사당은 즉각 국회 앞에서 규탄 대회를 열었고요.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의 긴급 브리핑 그리고 쌍특검법을 대표 발의한 정의당의 입장을 규탄 대회에 참석한 김준우 비대위원장 목소리 차례차례 들어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특검 법안들은 총선용 여론 조작을 목적으로 만들어져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헌법상 의무에 따라 대통령은 오늘 국회에 두 가지 총선용 악법에 대한 제의를 요구하였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싶습니다. 자신의 측근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를 가로막은 역사는 없었습니다.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자, 현장 소리 듣고 오셨고요. 일단 대통령의 쌍특검법에 대한 제2요구권 행사에 대해서 국민의힘과 민주당 입장을 각각 들어보겠습니다. 예, 이 특검법은 명백한 총선 정쟁용 특검입니다. 일단은 법리적으로도 맞지가 않은 게
그 도이치 사건 같은 경우에는 권력형 비리 사건이 아닙니다. 네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영부인과 이제 결혼도 하기 전에 사건이었고 그걸 가지고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어불성설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무죄가 나올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특검법 1심 판결 났죠. 1심 판결 났는데 전주 역할로 가장 그 활동을 왕성하게 했던 손모 씨가 무죄를 받았어요. 예. 그러니까 관련자 한 90명이 뭐 비슷한 전추로 지금 판결문에도 언급이 돼 있었지만 그 사람 중에 한 명 지금 기소해가지고 그 한 명이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아무리 털어도 그 다른 사람을 기소하지 못했던 거는 저는 무죄가 나올까봐 기소하지 못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러면 그 전주 역할을 한 손모 씨 말고 나머지 다 기소를 했었어요. 예. 그러니까 기소하는 사람 대다수 중에 한 명이 지금 영부인인데 그게 그때 문재인 정부 때도 그러면 기소를 못한 사건을 지금 특검법으로 한다. 근데 무죄가 나올 사건을 일단은 특검법을 한다라는 것 자체도 법리적으로 하나도 맞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고 네. 지금 이제 특검법을 이제 그 거부권 행사를 하시겠다는 의사표시는 그 전에도 몇 번 하셨었어요. 근데 특검법을 빨리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거부권을 행사하느냐 안 하느냐로 쟁점이 옮겨가요. 근데 한번 거부를 하면 이제는 거부하고 난 다음에 전국으로 이 쟁점이 옮겨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신속하게 거부권을 행사하신 거는 잘 하셨다고 보고 그리고 후속하는 조치들이 몇 개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제2부속실 그 설치도 뭐 생각을 해보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시고 그리고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신속하게 처리하고 신속한 재의결을 요구하는 거 여기까지도 잘 대비하고 대처하는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두 분 다 변호사이시기 때문에 법리적인 해석도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설 부위원장님. 일단 정쟁용 특검이라는 얘기, 총선에 대비한 총선에 악용하기 위한 특검이냐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미 이거 패스트 트랙에 올리기 전부터 예고를 했었어요. 이거 협의 테이블에 들어와라. 국민의힘이 그 정의당과 이거 다 전부 다 민주당 안이 아닙니다. 심지어. 그러니까 민주당과 정의당이 있는데 정의당 안에 맡긴 거예요. 대부분. 네. 그렇다고 한다면 당시에 지난 상반기 그다음에 패스트트랙 6개월 동안 이게 패스트트랙에 올라간다 그래서 법안에 논의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언제든지 논의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럼 국민의힘이 그러면 야 우리 이거 빨리 하자. 이거 잘못하면 총선 때 이거 잘못 걸릴 이거 거부권 행사해야 될 수가 있다. 본인들도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와서 이걸 이제 막상 다가오니까 야 이걸 총선용 악법이다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하면서 저는 이런 식으로 계속 정쟁의 거리로 만드는 것이 과연 맞나. 저는 오히려 이것을 총선용 악법이라고 하면서 총선용 쟁점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가는 것은 오히려 국민의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특검의 대상과 관련해 가지고 이건 뭐 결혼 전의 일이다라고는 하지만은 저는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 제일 처음에 이 사건 수사가 잘 안 됐었습니다. 네네. 언제 수사가 제일 처음에 되기 시작했냐면 그때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가족과 관련한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17명인가 뭐 구속이 되고 뭐 7명인가 구속이 됐었죠. 그 다음에 재판 가고 지금 나왔습니다만은 저는 그 아까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그러면 그 수많은 전주 중에 한 명이라는 건 저도 알고 있어요. 전주가 굉장히 많아요. 네. 돈을 댄 사람들이. 근데 가장 문제는 이 주가 조작을 했다는 선수라고 소위 말하는 그 피고인들과 이 지금 김건희 여사 사이에 어떤 모종의 공모 관계가 없었느냐 있었느냐 이 문제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의 지난 가을에도 국회에서 검찰에 대한 상임위에서 야당 의원들이 검찰총장에게 물어보면 여전히 수사 중이라고 하거든요. 네네. 서울지검장도 뭐 그랬었고 그냥 수사 중이라 했어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빨리 처분을 해라. 마침표를 찍어야죠. 저는 이거에 대해서 검찰이 방기한 거라고 봐요. 이것을 뭐 기소를 하던 불기소를 하던 어떻게든 어떤 처분을 내렸어야 되는데 여전히 그냥 계속 수사 중 하고 점점점이에요. 그러니까 ING라는 거예요. 네. 근데 검찰이 이거 수사한 지 벌써 몇 년 됐어요. 근데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그랬다고는 하는데 지금 정권 바뀌고 그다음에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바뀐 지도 벌써 1년하고 6개월이 지났어요. 예. 그럼 그 안에 뭔가를 내놨어야죠, 결과물을. 근데 그걸 특검법이 될 때까지 하나도 내놓지 않고 있다가 이제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저는 뭐 문재인 정부의 검찰에서 왜 탈탈 털었는데 뭐가 없냐. 뭐 없으니까 못한 거다. 아니 못했으면 하라니까. 불기소 처분을 하시라고요. 무혐의 처분을 하든지. 그래서 저는 이러한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가장 아쉬운 점은 뭐 이거 송부하기도 전에 이건섭 실장이 이건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 오자마자
그리고 원래 오늘 국무회의가 열리는 날이 아니잖아요. 국무회의는 화요일에 예. 오전에 열리잖아요. 임시국무회의를 네, 했죠. 오늘 굳이 이것 때문에 임시국무회의를 열어가지고 오자마자 이것을 할 것이었나. 네. 정말 주말이라도 잠시 생각할 것은 아니었나. 여기는 정무적인 판단도 참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누구 눈치 보는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지금 금요일 날 이렇게 거부권을 행사해 버리잖아요. 그럼 주말 내내 뉴스가 왜 거부권 행사했냐 이거의 비판적인 내용으로만 이런 시사 프로그램을 다뤄질 수밖에 없어요. 네. 차라리 월요일 날 거부권 행사하면 그게 하루 가고 말 겁니다. 이거 최소한 3일 가잖아요. 자, 그러면 이 시간 이후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제2요구권이 행사가 됐고 재의결 과정을 거칠 테고요. 하지만 민주당과 정의당이 합해도 181석 이 절차상 뭐 쌍특검법이 재결되기 위해서는 뭐 재적용 과반의 수의 출석에 뭐 거기서 또 3분의 2 이상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야당 주도만으로 통과가 어려운 점이 하나 있고 또 하나가 국민의힘은 9일에 본회의 열리면 그때 빨리 이걸 재의결하자. 하지만 민주당 입장은 좀 사뭇 다른 것 같고요. 이 시간 이후에 시계와 또 상황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원단장님? 제가 볼 때는 예. 늦게 만약에 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명확한 이유를 제시해야 돼요. 도대체 늦게 할 이유가 뭘까요? 네. 나는 늦게 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당연히 헌법상의 권한을 행사하셨고 거부권이라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패스트트랙에서 많이 이제 오랫동안 상정이 돼 있었다. 상정이 돼 있으면 모두가 다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다시 숙지할 그 기간이 필요합니까? 전혀 필요하지 않아요. 이 내용이 뭔지 아무도 모르는 의원들 없습니다. 그런데 왜 늦게 하느냐? 자, 지금 9일에 이제 그 본회의를 할 때 그때 국민의힘은 그 재의결을 하자는 겁니다. 투표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민주당이 미적미적 그리려는 기세를 보이고 있어요. 정확하게 워딩이 바빠서 그래요. 바빠서. 납득되는 워딩은. 그런데 아니 총선이 지금 4월인데 총선 시즌에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더 바빠지지. 덜 바빠지는 건 아니잖아요. 가장 이재명 대표도 지금 경주에 계시고 아니 그렇기 가장 때문에. 빨리 진행하는 게 예. 지금 이제 총선을 앞두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도 조금 더 시간적 의원들의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하는 거기 때문에 크다란 문제가 없는데 네. 만약에 이걸 늦게 한다 그러면 그거는 100% 민주당이 총선용 정쟁용 특검법이라는 걸 자인하는 것밖에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예, 뭐 반박 있으시면 듣고 잠깐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할게요. 짧게. 네, 네. 아니 아침에 기사를 봤더니 그 여당에서는 당당하면 빨리 처리하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당당하면 받으셨으면 되잖아요. 뭘 이거 제의까지 하게끔 만들어요. 예. 당당했으면 받았으면 됐지. 예. 그런데 이 와중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김건희 여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제2부속실 설치를 국민 대다수가 좋다면 검토하겠다라는 입장도 밝혔는데 이 정도면 일종의 뭐 협상안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서울 부위원장님? 아니 모르겠어요. 이걸 협상 정식적으로 이것을 얼마나 빨리 실행을 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검토를 긍정적으로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저는 좀 빨리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국민들이 이렇게 의혹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어떤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부정적인 의미가 더 크잖아요. 네. 뭐 다른 뭐 우리가 뭐 이제까지 여론조사 여러 가지를 보더라도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이게 원래 있었던 이 부속실을 하자는 거예요. 근데 이 부속실 없앤 이유가 뭐예요? 김건희 여사가 그냥 진짜 배우자로서 네. 내조만 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야 뭐 그냥 뭐 공식적인 활동 안 하고 내조만 한다는데 굳이 이 부속실이 필요하냐라고 해가지고 없앴는데 실제는 안 그러셨잖아요. 김건희 여사께서 네네.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공식적인 시스템 내에서 누가 거기 이 부속실에서 누가 배우자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를 예를 들어서 뭐 의전을 하거나 뭘 준비를 하거나 그다음에 예산을 이 부속실에서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관리가 되려면은 이 부속 설치는 당연하다고 보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저는 뭐 기존에 아예 그런 논의조차도 뭐 안 된다라는 어떤 태도에서 조금은 긍정적인 변화가 있어서 다행이다 생각하지만은 네. 이것을 저는 조속하게 빨리 설치를 하는 것이 그나마 조금 더 나은 지금보다는 나은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장님, 뭐 한동훈 위원장도 조금 전에 인터뷰에서 제2부속실 설치에는 공감한다는 입장을 보였네요. 예, 그게 원래 목적은 이런 거죠. 이제 좀 청와대를 그 사이즈를 줄인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영부인의 그런 그 활동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일부속실 내에서 이렇게 처리를 하자. 예. 그거를 비대화를 막겠다 이런 명분이 사실 있었는데 이게 실행을 해보아서 잘 되면 계속 가면 되는데 저는 이래요. 지금 만약에 영부인 보좌가 잘못됐을 때
누구한테 책임을 물리냐가 좀 애매해요. 일부 속실장 목을 쳐야 되느냐 아니면 행정관 목을 쳐야 되느냐 행정요원 목을 쳐야 되느냐 그게 책임지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네네. 책임을 분명히 지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 사람한테 권한이 생기고 그 사람이 권한이 있어야 업무가 원활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비록 이제 공약을 뒤집는 게 되기 때문에 뭐 정치적인 부담은 없는 건 아니지만 그 전에 이제 이부속실을 없앤다라는 그런 공약은 지금은 국민들께서 여러 가지 이제 시각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제고하는 게 적절하지 민주당도 않나라고 찬성합니다. 봅니다. 제가 알기로도 민주당에서도 그 상당히 초반부터 차라리 하셔라. 차라리 해서 공식적인 활동을 이어가셔라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부속실 아마 반대 민주당은 안 할 겁니다. 아마. 그리고요, 뭐 아까 중간에 좀 드릴 질문 중에 하나였는데 재의결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분들의 이탈표가 과연 나온다면 얼마나 나올지 아니면 그렇지 않을지요. 우리 설 위원장님. 그러니까 지금 예. 12석에서 18석만 예. 있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봐서는. 수를 뭐 셈을 한다. 네, 왜 그러냐면 이게 또 안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이거 안 들어오면 이게 출석의 3분의 2예요. 네네. 제적 과반수 출석의 3분의 2가 해버리면 되기 때문에 일단 모수는 구성이 돼야 돼요. 네, 299명이에요. 지금 보면 298명인가 될 거예요. 아마 그러면 199석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예를 들어서 공천 탈락하신 분 중에 정말 기분 상해가지고 해외여행 가시거나 예를 들어서 뭐 정말 그런 상황이 오게 된다면 반대표가 무기명 투표잖아요. 특히나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충분히 가능성. 그러니까 이걸 무조건 그렇게 될 거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네. 정말 야당에서는 여당 의원의 양심에 맡기겠다라는 것이고. 뭐 이제 뭐 원장님이 얘기하시겠지만 그럼 민주당은 공천 안 해요 이러겠죠. 민주당에도 공천 떨어질 사람 더 많은데라고 할 텐데 네. 아마 그러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저는 뭐 야당에서 공천 여부와는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이탈표가 좀 나올까요? 아니면 그러진 않을 거라고 믿으세요? 원장님? 아무래도 무기명 투표니까 이탈표 여부가 이제 촉각이 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한번 보자고요. 예. 거기서 민주당에서 이탈표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이탈표를 생각할 필요가 없었어요. 산수를 하다 보면. 네. 그러니까 그 전에 무기명 투표를 한 전례를 보더라도 오히려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많았고 아까 이제 그 말씀하셨지만 민주당이야말로 의석수가 너무 많아서 네. 그 물갈이를 최소한 하려 그래도 그 의자를 빼야 되는 의원수가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그러면 국민의힘의 공천 탈락자 그 민주당의 공천 탈락자 비교하면 공천 탈락자의 비율만 따져도 더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게다가 친명 비명이라고 이미 비명으로 찍히신 분들은 그 공천이 탈락될 거다라는 거에 대한 우려감이 굉장히 높은 상태지 않습니까? 네. 이낙연 진당 분당 문제까지 있을 정도니 그렇기 때문에 뭐 백보양보해서 국민의힘에서 일부 이탈표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민주당이 훨씬 이탈표가 많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다음 뉴스 넘어가 보겠습니다. 흉기 피습당한 이재명 대표 회복 상황도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이 대표께서 뭐 미음 정도의 식사도 시작했고 본인의 당무 복귀 의지도 뭐 상당하다는 전언이 있던데 혹시 이 대표 회복세 관련해서 추가로 들려오는 소식이 있나요? 뭐 설 위원장님. 개인적으로 들은 내용은 없고요. 예. 저도 뭐 보도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고 네네. 뭐 그래도 상당히 많이 빨리 호전이 되고 되고. 있으신 것 같아요. 네. 뭐 어떤 보도에 보면 좀 그래도 이렇게 뭐 인사도 했다라는 얘기도 들리고요. 그래서 말씀은 이미 좀 가능하신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네. 아직까지 그렇다고 해서 당 어떤 그 접견을 하거나 가족 외에 다른 일을 접견을 하거나 면회를 하고 있지는 않으신 것 같고요. 뭐 회복되는 대로 주말이라도 아마 집행부에서 어떤 그 뭐 접견을 통해서 네. 당무가 가능하실지 어떤 뭐 병상 당무도 지금 본인은 굉장히 의지가 높으신 걸로 보이기 때문에 네. 저는 아마 주말 정도에는 충분히 시작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뭐 접견이나 면회가 가능할 정도로 회복이 되시면 뭐 민주당 의원분들뿐만 아니라 혹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아니면 개파와 진영을 막론하고 많이들 찾아갈지요, 원장님? 예. 그거는 뭐 정치도 사람이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뭐 상가집 가가지고 절하는 거나 병문안 가는 거나 이거는 뭐 진영을 떠나서 당을 떠나가지고 예. 그 정도는 인간적인 도의로 서로 인정을 하는 게 예. 이미 뭐 정치판에도 정착이 돼 있다고 봐요. 오히려 그런 모습을 병문안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정치인한테는 오히려 플러스적인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만약에 뭐 나와 생각이 다르다 그래서 병문안도 안 간다. 그게 오히려 더 저는 정무적으로 마이너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대통령님이나 아니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필요한 경우 일정을 좀 맞춰가지고 병문안 정도는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그거와는 뭐 정치적인 어떤 공적인 절차나 이런 게 변동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과 별도로 생각을 하고 병문안을 하는 게 맞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혹시 대통령께서 신년 인사회 때 며칠 전에 이재명 대표를 테러 피해자로 지칭하면서 쾌유도 기원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원고에 없던 뭐 즉흥적인 언급이었다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 윤 대통령께서 직접 병문안을 갈 수도 있는 것인가? 뭐 그러시면 제일 좋죠. 제일 좋으신 방법이긴 한데 역대 보면 보통 이제 정무실장이라든지 정무비서관이라든지 뭐 저는 대통령 비서실장에 가든지 아마 그 정도만 하셔도 충분히 뭐 기존보다는 뭐 정말 저번 단식 때에 비하면 너무나도 다른 상황이기도 하고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 가실 수 있다고 하면 본인도 의지를 밝히셨다시피 굉장히 또 이게 하나의 또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보이거든요. 여야 협치라든지 여야의 어떤 갈등 상황을 조금은 풀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뭐 이런 뭐 병문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까지도 뭐 한동훈 위원장 또 이낙연 전 대표 이준석 전 대표도 병문안 의사를 타진했지만 아직 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성사는 되지 않았다고 하고요. 자,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대표가 부산대 병원에서 서울대 병원으로 전원된 상황을 두고 논란,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서울대 병원 측은 전원 과정에서 부산대 병원 측 요청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부산대 병원 측은 그런 요청을 한 적 없고 직접 수술하려고 했다. 또 부산대 병원이 최종 의료기관인데 헬기로 다른 병원을 간 건 이재명 대표께서 처음이다. 라고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와중에 이 대표 가족 요청에 따라서 서울대 병원을 보냈다. 계속 공방이 있는데 원단장님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 나는 처음에 사실은 그 습격하신 그분 법인과 관련해 가지고 이게 무슨 상황이지 이렇게만 파악을 하고 있다가 헬기 타고 서울대 병원으로 전원을 했다고 해서 그렇게 원래 야당 대표니까 할 수 있나? 당연히 너무 자연스럽게 그게 진행되니까 그게 규정상 맞는 건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 얼마나 비습된 상황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치명적인 상처의 그런 내용들을 모르기 때문에 그게 뭐 그런 상황에 맞춰가지고 했겠죠. 응급적인 상황이니까. 그런데 이게 점점 이제 뭐 서울대에서 브리핑하고 그리고 이제 부산대에서 브리핑하고 이렇게 하는 와중에 이게 이런 특혜나 아니면 좀 납득되지 못하는 그런 일반인이 과연 할 수 없는 그런 의전을 한 게 아닌가라는 문제가 또 되는 것 같아요. 게다가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사제, 뭐 공공의료병원, 공공의대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있지 않았습니까? 그 지역의사제라는 게 따지고 보면 지역에 이제 그 인재를 뽑아가지고 강제로 한 10년은 이제 의사로 근무하도록 그게 이제 필수 의료에 하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부인과, 외과 이런데. 그런데 그런 이제 부산대 병원이 또 굉장히 그 곤약불 외상센터로 아주대하고 같이 이제 양대 탑인데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병원을 내두고 서울대 병원으로 전원을 한다. 근데 그와 관련해서 설명이 전부 납득이 안 돼요. 왜 납득이 안 되는데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하나도 이게 아구가 안 맞는 과정이라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이제 민주당 측에서 설명은 하겠지만 뭐 쉽지 않은 정무적인 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설 부위원장님. 우리 부산 진갑에서 이제 출마를 준비하고 계시는 원영섭 변호사 입장에서는 조금 서운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듭니다. 많이 서운합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 측 우리가 이제 와서 이재명 대표가 그나마 큰 뭐 일 없이 잘 수술 받고 회복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제는 다시 한번 복귀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불거지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우리가 당시 상황을 되돌아가 보자고요. 얼마나 놀랬습니까? 그날 어떻게 된 걸까? 누가 와서 칼을 휘둘렀다고 하는데 그게 또 뭐 이게 위중한지 안 위중한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찔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아마 위중했을 것이고 특히나 이걸 보면 서울에 있는 민주당 집행부가 이재명 대표와 집행부가 부산에 출장을 간 겁니다. 부산에. 근데 출장지에서 갑자기 이런 테러를 당한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가장 걱정이 된 사람 누구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가족일 거잖아요. 그렇죠. 가족 입장에서는 상처도 보지도 못했고 지금 뭐 말은 들었지만은 어떻게 자기들이 부산을 가야 되나 아니면 서울로 오는 게 좋을까. 근데 당시를 생각해 보시면 이 사건이 발발했었을 때 대통령께서도 윤 대통령께서도 이거 만전을 다해서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든 회복할 수 있도록 모두 다 이걸 총력을 다해달라, 진심을 다해달라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혜나 이런 건 없었고요. 헬기도 병원과 병원 이송 간에는 이게 뭐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뭐 법은 아까 봤는데 그래서 이게 뭐 특혜 시비가 있을 것은 아니고 헬기로 이송된 부분에 대해서 뭐 일반인들이 해달라고 할 것이냐라고 얘기하면 물론 그런 경우는 좀 힘들긴 하겠죠. 네네. 저희도 힘들죠. 그 근데 당시에 제1야당 대표 저는 오늘 홍준표 대구 시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국가 의전 서열 8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혜냐 아니냐 그리고 뭐 부산 의료를 못 믿어서 그런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네.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재명 대표께서 회복하신 다음에 저는 아마 부산대 병원이라든지 부산 어떤 그 감사함을 표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뭐 특혜 시비 관련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원장님께서 뭐 보태실 말씀 광주시 의사회에서도 전형적인 특권 의식에 몰입된 행동이다라면서 비난 성명을 부산시 의사회와 함께 내기도 했습니다. 지금 그 특혜가 아니다, 특권이 아니다 그러시는데 네. 국민들 모두가 헬기를 사용해서 서울대 병원으로 갈 수 있으면 그러면 특권이 아니에요. 특혜도 아니고. 그런데 일반인들은 못하고 지금 말씀하셨지만 일반인들은 뭐 어려울 것 같고 우리도 어려울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재명 대표만 가능하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그게 바로 특권이라는 거예요. 특혜고.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이 없이 지금 계속 그냥 흘러가고 있는 거 저는 그것도 민주당이 제대로 어떤 대응을 하지 않고 국민들을 무시하는 거다.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두 분께서 변호사이시기도 하니까 이것도 좀 여쭤볼게요. 지금 피의자 김 씨에 대해서 신상 공개를 경찰이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공개하는 게 필요할지 하고요. 또 하나가 변명문이라는 걸 제출했다고 하는데 저도 사회부 취재 좀 해봤지만은 반성문이랄지 뭐 탄원서랄지 이런 것들은 있는데 변명문은 좀 낯설거든요. 변명문이 뭔지도 궁금하고요. 우리 설 부위원장님. 아 그래요? 예. 저는 신상 공개는 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예. 그리고 이분이 스스로 마스크를 쓰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보통 고개를 숙이거나 뭐 잠바를 뒤집어 쓰거나 보통 하는데 지금 취재진들이 호송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고개를 빳빳하게 드시고 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굳이 본인은 그러니까 이분 보니까 약간 그 확신범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은 역사적 사명감에 의해서 이 범행을 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신상 공개 안 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변명문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잘못하지 않았다는 전제 하에서 변명문이죠. 네네네. 보통은 반성문을 쓰죠. 네네. 내가 잘못했으니까 선처를 해달라라는 건데 이것은 자기는 잘못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망상적 어떤 사고에 사로잡힌 어떤 그런 확신범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뭐 변명문 내용에 대해서도 뭐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명 뭐 그런 단어를 썼다고 하는데 그게 변명문 내용의 전문을 8페이지 되는 정도의 전문을 지금 보시고 기사가 나오는 건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라도 뭐 밝혀지겠지만 아까 이제 설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확신범은 맞는 것 같아요. 자기가 하는 행동이 정당하다. 그게 뭐 수단으로서 나쁘지만 자기가 역사적으로 평가를 받을 행동을 한 거다라는 이상한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이 부분이 뭐 정신적으로 온전한지도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변명문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자기 동기를 설명하는 거거든요. 근데 8페이지나 쓴다? 8페이지나 쓴다라는 것 자체가 뭔가 할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근데 이거에 저는 뭐 이 부분을 관리하는 그 경찰 입장에서는 일부를 만약에 유출하다 보면 이상하게 지금 여론이 오도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조합되고 저렇게 조합되고 그렇죠. 또 새로운 얘기가 나오고요.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고 그게 가짜 뉴스의 문제가 되고 어떤 심정적인 추론의 문제로 빠지면 그게 오히려 공론 분열을 만들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안을 유지할 거면 확실하게 유지하고 만약에 보안을 유지 안 하고 이게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 오픈하고자 한다면 그거는 전문을 오픈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게 혹시라도 발췌 오픈을 해서 그것 때문에 경찰의 어떤 수사의 중립성이나 이런 게 의심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이제 마지막 주제는 신당 얘기 좀 해볼게요. 뭐 조금 전 이준석 전 대표 인터뷰에서도요. 이제는 가칭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이죠.
이낙연 전 대표와 총선 연대가 가능하고 당 합쳐서 지역구 출마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또 다른 보도를 보니까 이낙연, 이준석, 금태섭, 양양자 이분들이 조만간 만난다 해서 뭐 빅텐트, 뭐 진영 꾸린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우선은 설 부위원장님 지금 이낙연 신당 어디까지 절차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계세요? 지금 뭐 당원 모집이라든지 네. 창당 발기인 모집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뭐 당을 구성할 만한 우리 정당법에 있어서 형식적인 요건은 어느 그 정도의 어떤 당원 숫자는 이미 모집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식적인 서류 절차만 아마 그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시작을 한다면 그래서 그렇게 시간이 크게 소요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저는 지금 제 이준석 대표의 신당이라든지 이낙연 대표의 신당은 이미 개문 발차를 했다고 보입니다. 특히 뭐 어느 정도의 초반 돌풍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는 있습니다만은 둘 다 필요해요. 서로에게 필요하다는 건 이미 인식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이게 선거 제도와 관련한 어떤 개정 사항과도 맞물려는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연동의 현행 제도대로 가지 않고 예를 들어서 과거형으로 만약에 이게 개정이 돼 버린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그 전국 선거를 치러야 되는 후보를 내야 되는 입장이 된다고 한다면 영남권에 조금 더 기반을 두고 있는 이준석 대표의 신당과 그다음에 호남권에 기반을 두고 있는 이낙연 대표의 신당이 손을 잡고 서로 힘을 좀 나눌 수가 있어요. 집중을 자기들이 더 집중할 수 있는데 더 집중할 수도 있고요. 네네. 그리고 수도권에 어떤 비례대표를 비례 의석을 낼 수 있는 어떤 득표를 할 수가 있어서 네. 저는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지금 연동이 돼 있지만은 그리고 제3지대를 지금 뭐 희망하시는 분들은 뭉쳐야 산다라는 것은 이미 알고 계세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분열돼서 그 안에서 분열이 되면 예. 자기가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제3지대가 지금 시작은 이미 되었다 봅니다. 자, 근데 원장님 궁금한 거는요. 아까 제가 호명했던 이런 분들이 합당의 방식이 아니라 제3지대로 어떤 연대의 방식이라면 아니 유권자 입장에서는 지역구를 나눠서 연대를 한다? 이런 것들이 제3지대다? 이게 얼마나 소구력이 있을까? 물론 뭉치면 더 힘이 강해지겠지만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치에서 통합이라는 건 목적이기도 하고 수단이기도 하거든요. 통합을 위해서 통합하기도 하고 합니다. 근데 저는 정치에서 통합은 덧셈이 아니라 곱셈이라고 봐요. 1 더하기 1은 2가 되는 게 맞는데 1 곱하기 1은 1이 됩니다. 그런 것처럼 서로가 이제 마이너스만 드러내고 그게 통합이라고 하지만 아무런 그런 그 시너지를 못 일으키는 네. 통합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하물며 0.5하고 0.5하고 곱하면 0.25가 되는 되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 뭉친다 그래서 뭐 대단한 세력이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21대 때 그 당시 미래통합당이 이름도 통합당이에요. 그러면서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끌고 모았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죠? 개헌저지선 깨질 뻔했어요. 네네네. 그 정도로 실패를 한 거는 무질서한 통합이라는 거는 무질서의 다른 이름이지 무질서 곱하기 무질서에 불과한 거지 그게 어떤 하나의 점을 향해서 달릴 수 있는 방향성이 설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 이준석, 이낙연 글쎄 이낙연 신당이 이준석 신당을 데려간다 그러면 저는 국민의힘에서는 2배로 이낙연 대표한테 고마워해야 된다. 오히려 그 이준석 신당이 예. 보수에서 발휘하는 그런 어떤 영향력은 더 작아질 수밖에 없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요. 한마디 맺은 말로 답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어제 저희 방송에 나오셔가지고 온라인 당원 모집 오늘은 뭐 3만 명가 돌파했다고 하는데 평가절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삭줍기다. 그렇지 않다. 굉장한 바람이 불 거다. 어떻게 보세요? 주민번호가 확실한 3만 명인지 그거는 접수해봐야 합니다. 네. 설 부위원장님. 저는 돌풍의 시작이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영섭 국민의힘 미디어 법률 단장, 설주환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